지난 시간에 이제 뭐 대충 조론의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성조 스님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성조 스님 이전의 중국 불교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책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약간 사상적인 측면에서 조론이 설명하고자 하는 사상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좀 설명드리고 본래 저는 강의 말미에 항상 시를 한 편씩 소개를 해주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시를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오니까 가을밤에 비 오면 시상이 많이 떠오르니까 중국 한시에는 좋은 시가 많습니다. 문학, 철학, 역사가 중국이나 동양에서는 같이 가기 때문에 이거 불교만 해서는 불교를 좀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보기가 힘드니까 역사, 철학, 문학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급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론 오늘 보시면은 이제 성조 스님의 시라고 경덕 전덕록 권제 27에 보면은 시가 한 편 있어요. 성조 스님이 요홍 후진의 이대왕 요홍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고 죽기 전에 지었다는 시라고 하면서 경덕 전덕록 권제 27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이나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시에 대해서 별 의문이 없이 그냥 성조 스님이 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성조 스님이 지은 시가 아니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옹정제인데 옹정제 청나라 세종 옹정제를 대단한 분이죠. 13년간 이분이 황제로 있었는데 이분이 하루 13년 동안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로사한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 전에 역대 황제들은 전부 과로사 하신 분이 많은 것은 주로 이제 주색에 빠져서 과로사했는데 이분은 업무 때문에 진짜 과로사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아버지가 강희제잖아요. 이분이 나이 40에 황제가 됩니다. 이분이 살았던 궁이 북경에 가면 옹화궁이라고 있죠. 그곳에 살았어요. 옹화궁. 중국말로는 용허궁이죠. 거기에 살았는데 거기 지금은 옹화궁이 티베트 사찰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스님들은 티베트 분들이 아니고 몽고족들입니다. 몽고족들도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여서 티베트 불교가 똑같아요. 어쨌든 이분이 옹화궁에 있다가 나이 40에 황제가 돼서 이제 자금성으로 와서 13년 동안 과로사를 하실 만큼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제를 안 했어요. 왜? 자기 아버지 강희제가 60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그 강희제가 이루어 놓은 걸 자기가 잘 계승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만주족은 소수족 민족이기 때문에 한족을 다스리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아들이 걸륭제잖아요. 걸륭제도 60년 했거든요. 통치를. 걸륭제는 더 할 수 있었는데 60년 만에 물러나요. 왜? 자기 할아버지가 60년 했는데 내가 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3대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3대 133년간은 중국 역사상 영토가 가장 큰 시기입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학문적으로도 어느 시대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대단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은 스스로 하늘이 주신 왕조라고 해서 하늘 천자, 아침 조자, 천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들. 지금 우리 미국 국방비 $1,000 넘었다고 천조국이라 그러잖아요. 국방비도 물론 그때 돈을 치면 그 넘었겠지. 청나라도. 그 청나라를 천조라고 하는 것은 그는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강희제, 걸륭제 이후에 뭐 또 이런 좀 약간 점점 쇠퇴하다가 마지막에 자희태우 때 와서 이제 좀 넘어갑니다만 어쨌든 이 옹정제가 이계성은 성조 스님께 아니라고 최초로 문제 제기한 사람이에요. 옹정제는 학문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어선어록입니다. 임금 어자에 선택할 선자, 임금이 쓴 글 중에서 불교와 관련된 걸 선택해가지고 모은 어록이 있어요. 어선어록 전부 3권인데 내용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 첫 번째 글이 이 책에 보시면은 51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만주족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 아주 뛰어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황제 때 어떻게 태자일 때 어떻게 왕자일 때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만주어를 공부해요. 아침을 먹고 2시간 동안 중국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2시간 동안 몽고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2시간 동안 티베트를 공부해요. 왜? 청나라가 통치하는 민족이 그 당시 한족, 만주족은 자기 말이니까 티베트 사람, 몽고 다 있으니까 이 언어를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뛰어난 황태자가 좀 사람이 임금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옹정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 강희제, 자기 할아버지 순치제, 할아버지 위에 그 홍타이지, 청태종 누르하치 아들 홍태거, 그 위에 할아버지 누르하치, 이런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깊이 생각하고 그걸 계승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황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권력을 잡고 있는 신하들은 황제가 어리석기를 바라잖아요. 황제가 똑똑하면 자기들이 뭐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강희제 같은 경우에도 순치제 이후에 그 4대 신하가 강희제를 보필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횡을 했죠. 강희제가 13살에 황제 됐잖아요. 그 불과 몇 년 만에 그 4대 신하들을 누르고 자기가 권력을 잡고 중국을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옹정제는 북경 자금성에 가면 왜 그 제일 큰 건물 이름이 뭐지? 우리 경복궁에 가면 건정전과 같은 그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광명정대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 그 옹정제 같은 경우는 태자들 중에 황제가 될 사람을 신하들이나 권력 투쟁에 의해서 뽑지 못하게 내 이후로는 역대 황제들은 황제가 될 태자 이름을 적어서 요 광명정대라는 편액 뒤에 올려놔라. 그리고 전대 황제가 죽으면은 그걸 열어봐라. 그리고 그 사람을 황제로 옹립해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그게 지켜져요. 그 대단한 사람이죠. 안 그러면 우리 알잖아요. 저 선대 황제가 뭐 이래 왔다 갔다 하면은 권력 투쟁이 벌어지잖아.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 북경성에 가면 광명정대라는 편액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그 정전인데 딱 들어가면 딱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걸륭제 쪽, 그 도광제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다 똑똑했죠. 어쨌든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이 51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넷째 줄, 셋째 줄에 한번 볼게요. 4대는 원래 주인이 없고 5는 본래 공하다. 칼날이 머리를 베어 떨어뜨리는 것은 마치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다. 4대 원무주 5은 본래 공 장두 임백 인자죠. 칼날 인자 유사 참중풍 이런 개성을 남기고 죽었다 라고 경덕전독록 권제 27에 실려 있어요. 아무도 이게 성조 스님 이 것이 맞느냐라고 의심을 제기한 적 없는데 이 옹정제가 처음으로 제기해요. 그래서 밑에 쭉 그 인용문 16에 쭉 적혀 있는데 뭐 쭉 읽어보시면 될 텐데 사실은 전문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거는 성조 스님이 지은 글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조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조 스님의 글은 진짜 유려합니다. 하고 문장이 아주 기막힙니다. 이 문장이 이건 너무 좀 국민학생 수준이잖아요. 죄송합니다만 4대 원무주 5원 본래고 이거 뭐 국민학생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성조 스님 그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저도 이거는 성조 스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어쨌든 연구한 사람이 조론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매우 희박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현대 중국에 있어서 불교 연구의 1인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탕용통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893년에 태어나서 196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 말기 1800년대 말에 그 청하학당
영경학당. 그 영경학당이 지금의 북경대 전신이고 청와학당이 지금의 청와대학 전신이죠. 영경학당에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나중에 북경대 교수가 되는데, 물론 제가 중국 갔을 때 이분이 돌아가신 지 오래돼가지고 저를 보도 못했고요.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이 양진 남북적을 교사. 이거 참 중요하고 훌륭한 책인데 이게 최근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권으로. 그 번역 뭐 하여튼 네 권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이건 성도 스님 지은 게 아니다. 당나라 이전에는 이런 글이 없었고 송대 이후 생긴 것 같다. 그 당나라 이후 문헌에는 이런 글이 없어요. 성조 스님에 대해서 성조 스님이 쓴 조론에 대해서 그 수많은 주석서가 있는데 그 책 어디에도 이거는 성조 스님이 지은 개성이다. 혹은 이 개성을 인용하는 주석서가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일본 학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대표적인 조론 연구자의 한 명인 마키타 타이료, 이분도 돌아가셨죠. 이 개성은 선가에서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분도 탕용동이나 옹정제의 생각과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조전, 고성전 건제 6에 있는 성조전에 보면은 당시 요홍왕이 성조 스님을 어떻게 대했냐면은 대하기를 진짜 각별하게 대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용왕이 성조 스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다. 이거는 그 기록과도 안 맞아요. 그리고 용왕은 위진남북조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군주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위진남북조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군주가 누구냐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부견왕입니다. 부견왕은 대단히 뛰어난 군주입니다. 두 번째가 이 용왕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 북위의 삭발도 뭐 이런 분들인데, 어쨌든 이 용왕이 아주 뛰어나고 현명하고 영리한 분인데 이분이 성조 스님을 사용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성조 스님에게 구마라집 스님을 도와서 경전 번역과 해석에 도움을 주라라고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경덕전독록은 1008년에 나왔거든요. 1004년에 나왔거든요. 1004년은 북송이잖아요. 그럼 북송 때 왜 이런 개성이 나왔냐? 제가 추측하건대 그냥 참고만 했어요. 후진이라는 나라는 소위 말하는 변방민족이 만든 나라입니다. 한족이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성전을 쓴 분은 해교 스님이라는 분인데, 해교 스님이라는 분은 남조 양나라의 스님이죠. 한족들은 전통적으로 사설을 쓸 때 변방민족이나 이 민족이 세운 나라에 대해서 거짓 위자를 많이 붙여요. 요 두 자를 많이 붙이는데요. 성조전 같은 데 봐도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자는 거짓이죠. 참자는 참남, 참을은 뭐냐, 분수를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글자를 수시로 붙여요. 스님들이 쓴 고성전에도 그래요. 성조전에 보면은 위, 왕, 그 거짓된 왕, 요홍이, 위, 왕, 부견 이렇게 표현해놔요. 그리고 참자를 많이 쓰고. 이거는 뭐냐면 이 민족에 대한 폄하입니다. 성조 스님이 당시 용왕의 추천으로 구마라집 스님을 도와서 위대한 역경 사업을 많이 했는 게 한족 왕조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못한 게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개성을 만들어서 후진의 용왕을 폄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록이 엄청 많아요. 중국의 24사 보면은 변방민족이 세운 56국 시대 왕조에 대한 기록들은 이 두 글자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에 대한 전기도 송고성전에 실려 있거든요. 특히 그 원척 스님에 대한 기록도. 원척 스님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해놨냐면은 도둑질에 듣고는 지가 지 학설인 양 발표했다.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뭐 지금의 불교 학자들은 어느 누구도 안 믿지만 원척 스님이 진짜 뛰어난 분이거든요. 6개국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분은 인도에 유학은 안 갔지만 당시 선진 사상인 유식 사상 해석에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나고 정확했어요. 현장의 제자인 규기 일파와 원척 스님을 중심으로 한 그 일파가 논쟁을 벌여요. 유식 사상에 두고 그 원척 스님 파가 이겨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중국의 기록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 특히 송고 성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몰래 현장 스님이 강의하는 걸 몰래 듣고 지꺼신장 발표에 때려놨어요. 그렇게 만약에 규기가 뛰어났다면 왜 규기가 죽고 20년 만에 법상종이 없어져요? 법상종은 40년도 안 가요. 종파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역사책이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항상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 원효전이나 의상전을 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당신라국,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 우리나라는 얼마나 사대주의가 강했는지 조선 중후기에 만든 비를 봐도, 그때 예사찰에 가면 비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유명 조선국 이래 돼 있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중국이라 그러면 뭐 대단한 나라 이래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최치원이 쓴 사산 비문을 보면은 자기가 중국 유학 갔다 와서 그런지 그 보면은 유당 신라국 희양산 봉암사 그렇게 돼 있어요. 유당 신라국 희양산 봉암사, 유당 신라국 상계사 진감 이렇게, 유당 신라국 성주사 낭에 와서 이렇게. 그리고 고구려를 어떻게 최치원의 비문에 표현되어 있냐면은 맥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오랑캐 맥자거든요. 북쪽에 살았던 예맥 그 부족을 표현할 때 사실적으로는 중국 애들이 그 폄하된 말이죠. 그걸 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맥이 아니고 이렇게 그 아름다울 여자인데 하여튼 뭐 아름다울 여자 앞에 말맞자 붙은 거 낙일 여자죠. 낙일 여자. 그 여맥이라고 표현해요. 여맥. 그 고개를 저렇게 표현하는 최치원 본인이 비문에 그래 해놨고, 최치원 비문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걸 굳이 신라를 생각하는 학자 이렇게 뭐 표현하는 게 많던데, 제가 사상 비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이 민족 이런 개념이 있는 학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치원이 12살에 중국 유학 가고 18살에 빈공과에 합격해서 28살에 돌아왔잖아요. 청소년기를 거의 중국에서 보냈잖아요. 아마 자기도 모르게 아마 그런 게 좀 된 것 같아. 그 유당 신라국 희양산 봉암사 그렇게 돼 있다니. 지정대사 적조탑 비문, 유당 신라국 지리산 상대사 진검순사 이래 돼 있어요. 그 옛날 사찰 답사 같은 데가 비문을 부도밭에 가서 비문을 하면 읽어서 유명 조선국 이래 돼 있어. 지금 생각하면 택도 없는 건데, 지금도 우리나라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는 간혹 가다 보면은 중국을 그렇게 사대주의 화이관에 입각해서 중국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5,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중국을 이래 내려다보기 시작한 게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전에 솔직히 뭐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중국이 내려다보잖아요. 중국이 1966년부터 1976년 사이에 소위 말하는 문화대혁명으로 광풍이 휩쓸 때 우리는 마침 그때부터 경제개발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경제개발이 대기망정이지. 만약에 중국의 보택동파가 아니고 유소기파가 집권, 유소기 등소평의 실용주의파가 집권을 56년도, 60년도, 62년도 이때 등소평 유소기가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합시다 하고 소위 말하면 중국에서는 그 사람들 주자파라 그러는데 자본주의로 달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권을 해서 경제개발하고 개혁개방했으면은 중국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나았겠죠. 환율도 우리가 훨씬 지금 떨어졌게 돈 가치도 동양에서의 돈 가치는 일본, 한국, 중국이잖아요. 그게 이제 마침 그 모택동이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대혁명 일으키고 학교를 다 폐쇄하고 북경 때도 그때 한 10년간 없었죠. 그 유명한 학자들 다 하방이라는 명목으로 농촌에 보내버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 등소평이 다시 올라와서 78년도 개혁개방 시작해서 40년 만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저는 이성조 스님이 이런 개성을 남길 리가 없다고 보죠. 이건 글이 너무 조잡해요. 여기도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이게 국민학생도 이 정도 안 쓰겠습니까? 나중에 조론 보시면 제 말에 공감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조론은 무엇 때문에 썼을까는 읽어보시고 56페이지 보면은 조론에 대한 주석서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책이 있는지 한번 이것도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조론 집회 영모처에 따르면 당나라부터 북송 때까지 출간된 조론 주석서는 20여 종이 된다. 북송 이전에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남송, 원, 명 이때는 또 더 있겠죠. 그 현존하는 조론 주석서는 한 20여 종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중국 역대 시대에 조론에 대한 주석서가 끊임없이 나왔다는 것은 이 책의 내용이 그만큼 불교를 깊이 아는 사람이든 불교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든 혹은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든 혹은 불교학자가 아닌 유학자든 도가학자든 전부 이 글을 다 읽었다는 거죠. 심지어 당나라 현종에서는 어주도덕경이라는 주석서가 있습니다. 현종은 양귀비하고 놀기만 한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좀 재주 있는 황제였죠. 양귀비도 본래는 자기 며느리였잖아요. 며느리인데 이혼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어주도덕경 같은 데 봐도 조론이 인용이 돼 있어요. 이 책은 대단한 책입니다. 어쨌든 그런 책이 있다. 그 5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명나라 때도 이런 글이 있다. 쭉 있고요. 자, 그런데 58페이지 보면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위진 남북조 시대의 주류는 불학이 아니고 현학이었다. 수당 시대의 주류 사상은 불학이었고 송나라와 명나라 시대의 주류 사상은 성리학이나 양명학, 즉 이학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위진남북조 시대 현학에 어떤 파가 있느냐 할 때 제가 처음에 귀무파를 말씀드렸고 그 5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하한과 왕필의 귀무론 현학, 완적과 해강의 자연론 현학, 배위의 숭유론 현학과 곽상의 독화론. 곽상의 독화론이 뭔지가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곽상의 독화론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